뚱보, 선녀와 나무꾼. 아이고, 왜 하필 이 옷이요? 강원도 두매산골, 달빛이 시퍼렇게 산허리를 핫고 지나가던 그 밤이었습니다. 산속 옹달샘 옆 너럭바위에 옷 한 벌을 움켜쥔 사내가 주저앉아 있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만수. 산 아래 마을에서 게으르기로 첫째가는 나무꾼이었더랍니다. 그 손에 들린 옷은 분명 사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결마다 은빛이 흐르고 옷서패는 별이 박힌 듯 반짝이는 실이 엮여 있었지요. 그런데도 만수는 옷을 든 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자면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수의 집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칠성댁의 잔소리가 마치 가마솥 끓는 소리처럼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지요. 이놈아, 해가 중천인데 또 자빠져 자고 있어. 나무 한 찜을 안 해오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 아이고, 이놈의 잔소리. 귓구녕이 다 무지러지겠구먼. 만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보던 이가 있었다면 혀를 끌끌 찼을 노릇입니다. 칠성댁은 부직갱이를 들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이놈아, 내 아비가 살아 계셨으면 너를 보고 통곡을 했을 거다. 내 나이 30인데 장가도 못 가고 나무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우물가도 못 나간다 이놈아. 어머니, 알았어요. 알았으니께 그 부직갱이 좀 내려놓고 말씀하시구려. 만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개슴츠레한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둔 지게가 햇살 아래 외롭게 서 있었지요. 만수는 지게를 둘러매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붙었지요. 저 만수 또 산에 가는 척만 하다 낮잠 자고 올 거요. 글쎄 저놈 장가는 다 갔지. 어떤 처자가 저런 게으름뱅이한테 시집을 오겠나? 채, 누가 게으른 줄 아나. 다들 입만 살아서.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어찌나 굼뜨던지 마치 진흙 속을 걷는 황소 같았더랍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만수는 늘 그러하듯 큰 소나무 아래 지게를 세우고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햇볕은 따스했고 산새는 노래했지요. 만수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더랍니다. 아, 이 맛이요. 이 맛에 산에 오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풀숲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한쪽 눈을 슬그머니 떠보니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달려와 그의 다리 옆에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슴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요. 어허, 이게 뭐여? 사슴이 왜 사람한테 와서? 그때 산 아래쪽에서 사냥꾼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만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사슴을 자기 도롱이로 덮어주었습니다. 도롱이 아래 사슴은 가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엎드렸지요. 잠시 후 사냥꾼 둘이 만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슈, 여기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못 봤소? 큰 놈이요. 사슴이라뇨? 못 봤는데요. 저는 내내 자고 있었구먼요. 저쪽 골짜기로 갔는가 본디요. 만수가 손가락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자 사냥꾼들은 부랴부랴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도롱이 아래에서 사슴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입을 떡 벌리더니 사람의 말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인이시여, 목숨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쿠머니나, 사슴이 말을 다 하네. 만수가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지자 사슴은 점잖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던지 마치 산속의 양반 같았더랍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듣자 하니 은인께서는 아직 장가도 못 가셨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그걸? 만수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장가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게으른 두 눈이 어찌나 반짝이던지요. 마침 산 너머 옹달샘의 매월 보름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보름이지요. 은인께서 옷 한 벌만 가져다 숨겨두시면 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해 은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선녀라, 선녀 마누라라. 만수의 입가에 슬며시 침이 고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잔치상이 차려지고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든 말씀하시구려. 선녀가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옷을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이라 알았소. 명심하리다. 그란디, 어느 옷을 훔쳐야 한답니까? 가장 어여쁜 선녀의 옷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소? 만수의 그 질문에 사슴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일러주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옷을 고르는 건 은인의 손에 달렸지요. 부디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말을 마치고 산속으로 사라진 뒤 만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게도 내팽개치고 산허리를 가로질러 옹달샘 쪽으로 내달렸지요. 어여쁜 선녀를 골라야 혀. 절대 못생긴 거 잡으면 안 돼요. 산길을 달리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비단옷을 입은 미인 마누라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수가 옹달샘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사방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 옹달샘에서는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안개 너머에서 정말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니, 오늘 물이 어찌 이리 시원할까? 한참 더 놀다 가요. 그러게 말이오. 인간 세상의 옹달샘이 이리 정갈할 줄 누가 알았겠나. 만수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위 위에는 옷새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 옹달샘 쪽을 살폈지요. 그러나 자욱한 안개 때문에 선녀들의 모습이 흐릿하게만 보일 뿐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아이고, 안 보여. 어느 선녀가 가장 예쁜지를 알아야 옷을 고를 거 아닌가. 만수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사슴은 분명 어여쁜 선녀를 고르라고는 말하지 않았건만 만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슬그머니 바위 뒤에서 기어나와 옷새벌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은 모두 비슷한 은빛 자수가 놓여 있어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거나 잡고 보자. 그 순간 옹달샘 쪽에서 한 선녀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아 만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들었지요. 다급한 손이 잡은 것은 셋 중 가장 끝에 놓인 옷이었더랍니다. 옷을 품에 안고 만수는 부랴부랴 바위 뒤로 다시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만수의 가슴은 콩 볶듯 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옷을 훔쳤는지도 모른 채 만수는 그저 옷이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지요. 됐다. 이제 저것들이 옷을 찾으러 나오면 옷 없는 선녀가 내 마누라가 되는 거요. 그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만수였지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후 옹달샘에서 들려온 비명 같은 외침은 만수의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리고 말았더랍니다. 어머, 내 옷이 그대로 있네. 내 것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막내야, 내 옷이 없구나. 만수는 바위 뒤에서 귀를 쫑긋 세웠지요. 막내라는 말에 그의 입꼬리가 한층 더 올라가던 찰나 안개 사이로 한 선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언니 선녀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막내 선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막내야, 어쩌면 좋니?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두 언니 선녀가 옷을 찾는 신용을 잠시 하더니 하늘에서 무언가를 부르는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막내야, 시간이 다 되었구나. 우리는 먼저 올라가야 한다. 부디 몸 성이 잘 있다가 다음 보름에 다시 만나자. 혹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달이 밝은 밤마다 우리에게 기별을 넣어라. 알겠지? 두 선녀는 막내의 어깨를 한 번씩 다독이고는 옷을 입은 채 가벼운 몸짓으로 하늘로 솟아올랐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던지 만수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더랍니다. 두 언니가 사라진 옹달샘 가에는 옷을 잃은 막내 선녀만이 홀로 남았지요. 그녀는 옅은 속옷 차림으로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요. 만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바위 뒤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내 마누라 될 사람을 보는구나. 어디, 얼마나 어여쁜지. 그런데 안개가 마저 걷히고 달빛이 막내 선녀의 얼굴 위로 쏟아진 그 순간 만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온 한마디가 있었지요. 아이고, 하필 이 옷이여. 만수의 눈앞에 드러난 막내 선녀의 모습은 그가 머릿속으로 그려온 그 어떤 미인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언니 선녀가 가늘고 늘씬한 몸이었다면 막내 선녀는 둥글둥글 통통한 체구였지요. 얼굴은 동글동글 보름달처럼 둥글고 콧등에는 죽은 깨가 송골송골 박혀 있었습니다. 두 눈은 작고 또렷했지만 만수의 눈에는 그저 작기만 한 눈으로 보였더랍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옷을 움켜쥔 채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머릿속에서 그려놓았던 비단온 미인 마누라가 한순간에 풍선처럼 푹 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사슴 이놈. 옷을 고르는 건 인인의 손에 달렸다더니 이게 무슨 손이여? 무슨 손? 그러면서도 손에 쥔 옷은 끝내놓지 못하는 만수였지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그러하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잡은 것은
놓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막내 선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작은 두 눈이 정확히 만수가 숨어 있는 바위 쪽을 향했지요. 만수는 깜짝 놀라 다시 바위 뒤로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거기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그만 나오시지요. 다 봉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찌나 차분하던지요. 화를 내는 기색도 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부르듯 담담하기만 했지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바위 뒤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그녀의 옷을 등 뒤로 감춘 채였지요. 그게 저는 그 손에 감춘 것이 제 옷이지요. 아까부터 제 등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던걸요. 만수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지요. 들킨 도둑의 얼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옷을 든 손은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만수요. 산 아래 마을의 만수. 만수님. 그 옷 도로 내려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지. 그런디 사슴이 그러기를.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사슴의 목소리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옷을 돌려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마누라도 잃고 사람들 보기에도 우스워진다. 비록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녀 마누라라는 게 어디인가. 마을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일이 아닌가. 그게 미안하지만 못 돌려드리겠소. 어찌하여 그러하시는지요? 내가 그대를 마누라로 삼고 싶어서요. 만수는 그 말을 내뱉고는 자기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버렸지요.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 없는 말이 어찌 이리 술술 나오는지 자기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막내 선녀는 잠시 말없이 만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마치 만수의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는 듯 했더랍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 한 말과 마음의 말이 다르구나. 입은 마누라라 하지만 마음은 아직 한숨을 거두지 못하였구나. 막내 선녀는 만수가 자신의 옷을 훔칠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의 선녀가 옷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녀가 마음만 먹었다면 옷을 도로 거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옷을 잃은 척, 갈 곳 없는 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더랍니다. 막내 선녀에게는 그녀만의 사연이 있었지요. 두 언니는 일찍이 인간 세상에 정 많은 부부의 양딸로 짧게나마 살다가 하늘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그녀는 한 번도 인간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녀는 늘 궁금했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손에 내 옷이 들어간 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게 답을 보여주려 하시는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 앞에 마주 섰지요. 키는 만수의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자세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습니다. 만수님. 정 그러시다면 제가 만수님을 따라가지요.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시지요. 뭐든 말씀하시구려. 저를 사람으로 봐 주십시오. 옷이나 얼굴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의 작은 머리로는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지요. 사람으로 보겠소. 그러나 그렇게 답하는 만수의 시선은 자꾸만 막내 선녀의 둥근 얼굴과 통통한 몸을 흘긋흘긋 살피고 있었지요. 입은 약조했으나 마음은 약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막내 선녀는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시면 가시지요. 만수님의 집으로. 만수는 얼떨떨하게 자기의 겉저고리를 벗어 막내 선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행동만큼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어둑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지요. 만수는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막내 선녀의 작은 두 눈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눈빛이 어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구만. 작은 눈이라고 우습게 봤더니 영 만만한 눈이 아니여. 산길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설 무렵 만수의 마음 한쪽에는 작은 의심 하나가 슬며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이 선녀가 정말로 자신의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맞는지 말입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요. 어머니 칠성댁에게 어떻게 이 선녀를 소개해야 할지 한순간 머릿속이 캄캄해졌더랍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어여쁜 선녀를 데려왔어야 어머니도 좋아하실 텐디. 그러면서도 만수는 한 가지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지요. 사슴의 말대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것만 지키면 선녀 마누라는 평생 그의 곁에 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 코는 납작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수는 미처 알지 못했더랍니다. 자신의 곁에 선 이 둥근 얼굴의 막내 선녀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자나무 아래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순의 집 마당으로 들어선 막내 선녀의 발걸음이 무엇을 가져올지 마을의 누구도 알지 못했더랍니다. 만수가 막내 선녀를 데리고 마을 어귀를 지나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지요.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부엌 쪽에서 부직갱이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칠성댁은 그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며 부엌 한쪽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더랍니다. 등잔불 심지가 거의 다 타들어가 방안이 어둑한 가운데 칠성댁의 머리카락이 등잔 가까이서 그 흐름에 새까맣게 물들어 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러던 칠성댁이 마당의 인기척에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이 야밤에 어디서 어슬렁거리다 인제 오는 게야. 산짐승한테 물려 죽기라도 한 줄 알았지 뭐냐. 어디 또 주막에 들러 막걸리를 들이켜고 온 게로구나, 이놈아. 어머니, 잠깐만 진정하시구려. 막걸리는 무신. 내가 색시를 데려왔구먼요. 색시를. 만수의 그 한마디에 부엌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부직갱이를 손에 든 칠성댁의 팔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색시라는 말 한마디가 칠성댁의 귓속을 천천히 굴러 들어가는 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칠성댁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아들의 입에서 색시라는 말이 나오는 광경을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색시. 내가 색시를 데려왔다고? 이 게으름뱅이 만수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더니 산에서 색시를 캐왔다는 게냐? 아이고, 어머이, 캐오기는 무슨 캐와요. 그게 만수의 입에서 더는 말이 이어지지 못했지요. 어머니에게 사슴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미친 소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말을 지어내기에는 만수의 머리가 그리 빠른 편이 못 되었습니다. 칠성댁은 등잔불을 한 손에 들고 만수의 등 뒤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등잔불 빛이 가까스로 닿는 자리에 통통한 체구의 여인이 만수의 걷저고리를 어깨에 두른 채 조용히 서 있는 것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칠성댁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이런 색시를 데려왔단 말인가? 칠성댁은 한참을 말없이 그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등잔불을 가까이 들이대 보기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 모양새를 가늠해 보기도 했더랍니다. 둥근 얼굴에 콧등에 주근깨, 통통한 두볼, 그리고 통통한 체구. 칠성댁이 평소 머릿속에 그려온 며느리감의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지요. 칠성댁은 평생토록 우리 만수색 씨는 가늘고 늘씬해서 동네 사람들이 한번 보고 입을 떡 벌릴 만한 미인이어야지 하고 떠벌리며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여인의 두 눈만큼은 등잔불 아래서 어찌나 또렷이 빛나던지 칠성댁은 그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더랍니다. 마치 자기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이 이름이 어찌 되시오? 달이라 하옵니다. 어머님, 달이라는 그 이름이 어찌나 부드럽게 흘러나오던지요. 마치 산속 옹달샘에서 길어올린 물 한 모금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칠성댁은 그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입속에서 한번 굴려보았지요. 달이라 이름은 그래도 곱구먼. 얼굴은 동그라니 보름달 같으니 이름이라도 곱구먼. 칠성댁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마음 같아서는 부직갱이로 만수의 정수리를 한 대 후려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색시를 데려올 거면 좀 어여쁜 색시를 데려와야지 이게 뭐냐라고 호통을 치고 싶기도 했지요. 그러나 칠성댁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차는 색시라도 자정이 다 된 야밤에 색시될 사람을 마당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더구나 그 색시의 눈빛이 자꾸만 칠성댁의 가슴 어딘가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았더랍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일단 안방으로 드시구려. 내 이부자리부터 펴드리리다. 만수 너는 사랑채로 가거라. 첫날 밤도 아니고 일단 색시부터 좀 쉬게 해드리자. 그날 밤 칠성댁은 안방을 다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옆 골방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골방 천장의 거미줄이 등잔불에 흔들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칠성댁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한 번 내쉴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한 번 내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졌지요. 아이고, 우리 집안 꼴이 어찌 이러한가.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도 환장할 노릇이로구나. 어디서 저런 둥글둥글한 색시를 만수 저놈은 또 무슨 정신으로 데려왔을꼬. 동네 사람들이 알면 또 얼마나 수군거릴 일인가. 만순의 색시 받느냐 호빵 같다.
호박 같다 하면서 말이여.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마음이 일었지요. 그 색시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보통의 처자와는 다른 무게가 그 눈빛에 깃들어 있었더랍니다. 칠성댁은 한참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첫 달기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그 사이 안방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더랍니다. 새벽 어스름이 막 깔리기 시작할 무렵 칠성댁이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보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부엌에는 이미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새벽 어스름 속에서 다리가 묵묵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엌 바닥은 비질이 말끔히 되어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커멓게 그을음이 앉아있던 가마솥 뚜껑은 어찌나 반들반들 닦여 있던지요. 칠성댁은 그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떡 벌렸더랍니다. 아이고, 색시. 첫날부터 무슨 부엌일이오. 일어나시지요. 내가 하리다. 아니, 색시는 어느새 일어나서 이런 일을. 어머님, 며느리 된 사람이 아침상은 차려야지요. 어서 세수하고 오시지요.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어제 밤새 어머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이 깊지 않으셨겠지요. 따끈한 국물 한 사발 드시면 좀 풀리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댁의 가슴 한쪽이 가볍게 쿵 내려앉았지요. 자기 발걸음 소리가 골방에서 부엌까지 들렸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색 씨는 마치 자기 잠자리의 뒤척임까지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댁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다녀와 마루에 앉았지요. 그런데 다리가 차린 그 상을 받아보고 칠성댁은 또 한 번 놀랐더랍니다. 콩나물국 한 사발, 김치 한 보시기, 보리밥 한 그릇. 단출한 상이었지만 그 콩나물국의 국물이 어찌나 시원하고 깊던지요. 한 모금을 들이켜자 칠성댁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함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무겁기만 했던 가슴이 그 한 모금에 슬며시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 부엌에 어제까지 콩나물도 김치도 없었는데 이 색시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칠성댁이 의아한 눈으로 부엌을 살피자 다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신하던지요. 어머님, 어제 밤늦게 살피니 마당 한쪽에 묻힌 항아리에서 김치 익는 냄새가 나기에 한 보식이 덜어왔지요. 콩나물은 부엌 천장 한쪽에 매달려 있던 시루에서 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묻어두시고 잊으셨는지 어찌나 잘 자랐던지요. 시루를 꺼내 보니 콩나물이 한 다발이나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 항아리 내가 작년 가을에 묻어두고 까맣게 잊었구먼. 콩나물 시루는 그게 거기 있었나? 내가 봄에 매달아 두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는데. 칠성댁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자신이 잊고 묻어두었던 항아리 천장에 매달아 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콩나물 시루. 이색 씨가 어제 밤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 찾아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 항아리며 시루는 칠성댁 자신도 한참을 찾아야 겨우 기억해낼 만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칠성댁은 그제야 처음으로 다리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지요. 그 통통한 얼굴 속에 작은 두 눈이
어찌 그리 깊어 보이던지 마치 산속 옹달샘처럼 잔잔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했더랍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모를 깊은 정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색시는 어디서 살다 왔다 했지요. 만수가 어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서. 그저 먼 데서 왔다 알고 계시지요, 어머님. 다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한 모양이지 싶습니다. 부엌이 있고 우물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어디나 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다리의 그 대답에 칠성댁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로 모든 문이 부드럽게 닫혀버린 것 같았지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아침을 마치고 칠성댁이 마당으로 나서자 살인문 너머에서 이미 마을 안악 둘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순의 집에 색시가 들어왔다는 소문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마을 안을 한 바퀴 돌고도 남았더랍니다. 안악들은 칠성댁과 눈이 마주치자 어쩔 줄 모르고 헛기침만 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그러더니 곧장 우물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물가는 마을의 모든 소문이 모이고 흩어지는 자리. 그날 오전 우물가에서는 만순의 색시 이야기가 한 시즌이 넘도록 그치질 않았더랍니다. 글쎄, 만순의 색시가 그렇게 통통하다지 뭐예요. 만수 그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그래도 장가는 갔네. 색시 얼굴은 봤소? 동그라니 보름달 같다지 뭐예요. 통통하면 어떻고 빼빼하면 어떻겠소. 우리 만수가 색시 데려온 것만 해도 어디인가. 작년만 해도 만수,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우리한테 우는 소리 했잖아요. 우리 만수 장가 보낼 색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입을 삐죽이며 한마디를 보태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좋게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꼭 흠을 찾아내고야 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만수가 좀 아깝다. 색시 얼굴이 그게 뭐람. 동그라니 호빵 같다지 뭐예요. 만수가 그래도 키는 멀쩡한 사내인디. 색시는 영 어울리지가 않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다리가 그 자리에 들어섰지요. 머리에 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다리의 모습은 처음 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잠옷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통통한 체구의 둥근 얼굴, 그러나 등은 어찌나 곧던지 동이가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법이 없었지요. 안악들은 어쩔 줄을 몰라 입을 다물고 시선만 두레박 위에 떨궜습니다. 다리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리고 다시 동이에 옮겨 담을 뿐이었지요. 안녕하시지요. 만순의 새색시 다리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가 어찌나 깍듯하고 또렷하던지요. 마치 한자 한자 정성스레 박은 자수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안악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지요. 방금 전까지 호빵이니 호박이니 하던 안악삼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고 말았더랍니다. 그제야 다리는 동이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우물가를 떠났지요. 그 뒷모습이 살인문 너머로 사라지자 안악들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렸더랍니다. 아이고, 색시 인사하는 폼이 영시골 색시가 아니구먼. 어디 양반댁에서 살다 왔나? 등이 어찌 그리 곧던지. 그러게 말이오.
등이 어찌 그리 곧던지. 호빵 같다고 했더니 호빵치고는 영 단단한 호빵이여. 만순의 색시. 보통이 아니구먼. 흥. 등이 곧다고 색시가 되나. 색시는 어여뻐야 색시지. 그렇게 마을 안의 시선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할 무렵 만수는 또 자기 식대로의 셈을 굴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만수는 사랑채에 누워 천장의 거미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다리가 등잔불 아래 무언가를 꿰매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지요.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그 작은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에 맞춰 작은 샘이 한 번씩 굴러갔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색시가 부엌일은 잘하는구만. 어머니가 오늘 콩나물국 드시고 한 사발을 더 청하시는 거 봤지. 일은 잘하니께 됐다 싶다가도 얼굴을 보면 또 한숨이 푹푹 나오니 일을 어쩐다. 마누라 데리고 마을 잔치라도 가야 할 텐디.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 만수 마누라 호빵이네, 호박이네, 또 떠들 거 아닌가. 만수는 사슴이 했던 약조를 또 한 번 곱씹어 보았지요.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 옷을 보여주지 말라. 그 말만 잘 지키면 이 선녀 마누라는 평생 자기 곁에 있을 것이라 했지요. 만수는 안방 한쪽 마룻장 아래 자기만 아는 자리에 그 옷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더랍니다. 마룻장을 하나 들춰내고 기름종이로 옷을 감싸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둔 다음 마룻장을 다시 끼워 넣어두었지요. 샘만 낳으면 돼요. 샘만. 그때까지만 꾹 참고 살면 평생 선녀 마누라가 내 곁에 있는 거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 코도 좀 납작해질 거 아닌가. 그러나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만수는 마을 어귀에서 친구 박서방을 만났을 때도, 장날에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새 색시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지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면 만수의 입은 그만 빗장이 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날 주막 한 귀퉁이에 앉아 박서방과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다가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지요. 아따, 자네는 알고 있나? 우리 색시가 부엌일은 잘하더라고. 어머니도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란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서 그게 영 마음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막 안의 사내들이 폭소를 터뜨렸지요. 막걸리 사발이 흔들리고 평상이 들썩일 정도였더랍니다. 이 사람아, 색시 얼굴 둥글다고 동네방네 떠들 일이 뭐냐. 색시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리고 자네 같은 게으름뱅이가 그런 부지런한 색시를 만난 것만 해도 부처님 공덕이여.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만수의 그 말이 주막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내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지요. 그 사내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만수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일어나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마을의 토우 박부자의 종 점세였더랍니다. 점세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박부자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자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점세가 만수의 평상 한쪽에 슬쩍 엉덩이를 걸치자 박서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만수 형님, 우리 주인 어른께서 형님 색시 얘기를 들으시고 꽤 궁금해하시던데요. 한번 모셔오라고 분부가 있으셨답니다. 박부자 어른이 우리 색시를. 왜? 무슨 일로? 아, 그저 우리 마을에 새 색시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한 번 못 받았다고 섭섭해 하시지요. 더구나 형님이 그동안 우리 어른께 진 빚도 좀 있고 하니 색시도 인사드릴 겸 한번 다녀가시는 것이 어떻겠소. 빚이라는 말에 만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그 빚은 만수도 알고 있는 빚이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칠성대기 병으로 누우셨을 때 약값을 마련하느라 박 부자에게 빌린 돈이었거든요. 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랍니다. 박 부자라면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고 곳간이 넘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기 색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으쓱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지요. 만수는 점세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점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어쩐지 술 취한 만수의 눈에는 다정한 미소로만 보였더랍니다. 박 부자 어른이 우리 색시를 보고 싶다고? 색시 얼굴 보고 실망하시려나 하니. 그러면 또 어떠랴? 박 부자랑 인연만 닿아도 우리 집 형편이 좀 펴질 거 아닌가. 어쩌면 빚도 좀 깎아주실지 누가 알아. 우리 색시가 비록 얼굴은 그래도 부엌 일은 잘하니께 박 부자 어른 댁에서도 한번 보시면 칭찬은 하실 거 아닌가.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또 한 번 얕은 셈이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얕은 셈이 어떤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지 만수는 그때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날 밤 만수는 술이 깬 채로 집에 돌아왔고 안방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지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만수의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서늘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 셈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박 부자의 집은 마을 한복판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소슬대문에 기와지붕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사랑채 마루는 한 마을 사람이 모여도 다 앉을 만큼 넓었더랍니다. 대문 양쪽에는 키 큰 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회나무 그늘이 어찌나 짙던지 한낮에도 대문 앞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러나 그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서본 마을 사람치고 가슴이 서늘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치고 빈손으로 나온 이가 드물었거든요. 빚을 빌리러 들어갔던 사람은 빚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나왔고 청을 들이러 들어갔던 사람은 청보다 더 깊은 한숨을 지고 나왔더랍니다. 만수가 점세의 안내를 받아 그 소슬대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새색시 다리에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리는 만수가 시키는 대로 곱게 차려입었으나 그 곱다 한들 통통한 체구와 둥근 얼굴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수는 대문을 올려다보며 침을 한번 꿀꺽 삼켰지요. 점세가 두 사람을 흘긋 돌아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아이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박 부자 어른이 우리 색시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꼬. 어머니가 오시지 말라 그렇게 말렸는디 그래도 빚 얘기가 나왔으니 안 갈 수가 있나. 아이고, 가슴이 콩복듯 뛰는구먼. 드디어 이 집 안을 보게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한숨이 모두 이 대문 안에서 시작되었다 들었지. 회나무 그네 아래선이 한기가 도는 것이 이 집의 진면목이 어떠한지 어렴풋이 가늠이 되는구나. 점세가 소슬대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박 부자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어찌나 너르던지 만순의 집 마당 5개를 합쳐도 모자랄 정도였지요. 마당 한쪽에는 곡간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곳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쌀 냄새가 어찌나 진하던지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에도 코끝에 그 향이 머물러 있었더랍니다. 다른 한쪽에는 종복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마당 가운데 큰 평상 위에서는 한 종복이 콩을 가려내고 있었지요. 그 콩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모양새가 마치 한 가마니씩 부어놓은 듯 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박부자가 정자하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부자는 50을 간 넘긴 사내였습니다. 살이 두툼하게 오른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했고 두 눈은 작지만 그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더랍니다. 두루마기는 비단으로 곱게 지어 입었고 허리에는 옥구슬이 박힌 장도가 매달려 있었지요. 그 모양새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허, 만수 왔는가? 어서 오게. 색시도 같이 왔구먼. 어서 마루로 올라오게.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송구하지 뭔가. 박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어떤 무게가 있었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잘 다듬어진 옥돌 같았더랍니다. 만수는 굽실거리며 마루로 올라섰고 다리는 두어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 올랐습니다. 마룻장이 발에 닿는 그 감촉이 어찌나 단단하고 매끄럽던지 만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게 되었지요. 박부자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점세를 시켜 술상을 드리게 하였지요. 술상이 들어오는 모양새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개로 박은 소반 위에 노쇠 술잔이 놓이고 안주로는 닭찜과 전이 그득그득 올라왔지요. 만순의 집에서는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차림이 평일 한낮에 술상으로 차려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상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켰지요. 만수의 앞에는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고 다리의 앞에는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박부자는 만수에게 술을 한 사발 따라주고는 자신의 잔도 채웠더랍니다. 자, 한 잔 들게.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는데 어른된 자가 인사술이라도 한 잔 권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어머니는 잘 계신가? 작년에 병으로 누우셨다더니 이제 다 나으셨는지. 아이고, 어른께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는 어른께서 도와주신 약값 덕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잔소리도 그치질 않으십니다. 자, 어른도 한 잔 받으시지요. 만수는 박부자가 따라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지요. 그 술이 어찌나 곱게 빚어졌던지 만수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술 한 모금에 만수의 긴장이 슬며시 풀어지는 듯 했지요. 그러나 박부자의 시선은 만수에게 가 있지 않았더랍니다. 박부자의 작은 두 눈은 처음 마당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줄곧 다리의 얼굴 위에 머물러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둥글한 것이 그저 그렇구먼. 그러나 저 눈빛이 어찌 저리 깊을꼬. 옷 매무새며 앉음새가 영 시골 색시 같지가 않아. 어디서 양반댁 첩실로 살다 도망쳐 나온 게 아닌가 모르겠구먼. 만수 저놈은 어찌 이런 색시를 데려왔는지. 그 사연도 한번 들춰봐야 할 노릇이지. 게다가 통통한 몸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 나름의 멋이 있는 법이지 아니한가. 박부자의 작은 두 눈이 다리의 얼굴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다시 손끝으로 천천히 옮겨갔지요. 그 시선의 끈적임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마치 손길이 직접 닿는 듯한 느낌이었더랍니다. 다리는 그 시선을 모르는 척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머금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작은 두 눈에는 이미 박 부자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환히 비춰져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다리를 살피더니 슬며시 입을 열었지요. 그 입가에는 어떤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색시는 어디서 살다 왔다 했지. 만수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들어도 영 종잡을 수가 없어서 말이여. 색시 친정은 어느 골인가? 그저 먼 데서 왔다 알고 계시지요. 어른께 큰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리의 목소리는 어찌나 차분하고 또렷하던지요. 그러면서도 한자 한자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박 부자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지요. 친정 이야기를 흘려넘기는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박 부자는 잠시 술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더랍니다. 처음에는 만수의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곧 이야기는 자연스레 빚으로 흘러갔지요. 박 부자라는 사람은 본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바퀴 빙 둘러서 두 바퀴 빙 둘러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박 부자의 술잔이 비고 만수의 술잔도 비어갈 무렵 박 부자는 술잔을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슬며시 운을 떼었습니다. 만수, 자네 작년에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이 얼마더라? 어머니 약값으로 가져갔지. 그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네는 그동안 한 푼도 갚지 못했지 않은가? 사람이 빚을 빌렸으면 갚을 도리를 해야 하지 않나? 어른 그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값이 영 시원찮아서 작년 겨울에는 큰 눈이 와서 산에도 못 올라가고 또 봄에는 비가 안 와서 나무 자라는 것도 시원찮고. 어허, 변명은 빌린 돈은 빌린 돈일세. 더구나 그동안 이자가 또 얼마나 붙었는지 아는가?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자네 집 한 채를 팔아도 갚을까 말까일세. 자네 어머니도 함께 길에 나앉으셔야 할지도 모르지. 만수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렸지요. 집을 판다는 말, 그리고 어머니가 길에 나앉는다는 말에 만수의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만수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 옆에서 다리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그녀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박 부자를 더 흔들어 놓는 것이었지요. 박 부자는 만수의 그 새파래진 표정을 살피더니 슬며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본론이라는 것이 어찌나 능구렁이 같던지요. 박 부자는 한 모금을 더 들이켜고는 술잔을 내려놓은 뒤 손가락으로 자개 소반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이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말일세, 만수. 내가 자네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네 어머니께 약값으로 들어간 돈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할 만큼 야박한 사람도 아닐세. 자네 아비와 나는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하네. 제안이라뇨? 어른, 무슨 제안 말씀이신지요? 자네 색시 말일세. 색시가 보아하니 부엌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다지. 마을 안악들 입에 자네 색시 칭찬이 자자하더구먼. 우리 집에도 큰 살림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한 참인데 자네 색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면 어떻겠나. 그 대신 자네 빚은 내가 모두 탕감해 주겠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집 안채 한 칸을 자네 색시 거처로 내어줄 것이고 디다 놓으시며 폐물도
두루 챙겨줄 것일세. 박 부자의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만수는 그 말의 뜻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더랍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까지는 알아들었으나 색시를 보내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만수의 둔한 머리로는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만수는 멍하니 박 부자를 바라보며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습니다. 보내드린다 함은 어떤 우리 집안일을 도우러 보내라는 말씀이신지요? 어허, 만수, 자네는 사내가 어찌 그리 둔하나. 색시를 우리 집 작은 마님으로 모셔온다는 말일세. 자네 색시가 비록 자네와 혼인은 했다 하나 또 어디 가겠나. 시집간 색시가 친정으로 다시 보내지는 일도 흔하지 아니한가. 더구나 자네 같은 형편에 색시 호강을 시켜줄 도리가 있나. 자네에게도 좋고 색시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빚도 사라지고 색시는 비단 옷 입고 호강하고 나는 살림 도울 사람을 얻고 말이여. 이만하면 세 사람 모두에게 좋은 셈이 아닌가. 만수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알아듣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색시를 첩으로 보내라는 말 아닙니까? 만수는 입을 떡 벌린 채 박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단호한 거절의 말이 나오지는 못했더랍니다.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두 가지 셈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지요. 빚이 사라진다. 집을 안 팔아도 된다. 어머니가 길에 나앉지 않아도 된다. 색시는 사실 마음에 차지 않았으니 그러나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자기 옆에 다리를 슬쩍 곁눈질했지요. 만수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걸리 사발만 만지작거리는 동안 박 부자의 시선이 다시 다리에게로 향했지요. 박 부자는 입가에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끈적이던지 마치 꿀이 흘러내리는 듯 했지요. 색시는 어찌 생각하나.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비단옷이며 놀이개며 자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것들이 다 자네 것이 될 걸세. 만순의 집 부엌일이며 빨래며 그 거친 일도 더는 안 해도 되고 말이여. 비단 이불 위에서 잠들고 비단옷 입고 거닐고 아침 저녁으로는 종복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게 될 걸세. 어찌 보면 자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아닌가. 어른께서 이 사람을 그리 봐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쭤도 되겠는지요? 어허, 무엇이든 물어보게.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인데 무엇을 못 묻겠나. 어른의 집에는 이미 큰 마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는지요? 큰 마님의 허락 없이 작은 마님을 들이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박 부자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지요. 큰마님 이야기는 박 부자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박 부자의 손가락이 자개 소반의 모서리를 슬쩍 긁었습니다. 큰마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여. 색시는 그저 내 말만 들으면 되네. 우리 집 안의 일은 내 손에 다 달려 있으니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닐세.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른, 또 한 가지 여쭤도 되겠는지요? 작년 가을에 어른 댁에서 마님 한 분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는데 그분은 또 누구셨는지요? 마을 사람들 입에 그 일이 한참을 오르내리던데 이 사람이 시집 오기 전이라 그 사정을 잘 모르옵니다. 다리의 그 말에 박 부자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지요. 그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입에 오르내리던 일이었습니다.
박 부자가 데려온 작은 마님 한 분이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마님은 본디 산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처자였는데 부모의 빚 때문에 박 부자에게 끌려오다시피 시집을 왔다 들었지요. 그러던 그녀가 어느 봄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고 수군거렸지만 박 부자의 위세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더랍니다. 그런데 간 마을에 들어온 이색 씨가 그 일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 일은 자네가 알 바가 아닐세. 그 마님은 병으로 가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함부로 놀린 것뿐일세. 병이라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작은 마님 전에 또 한 분의 마님이 계셨다 들었는데 그분도 병으로 가셨는지요? 그분도 산골에서 시집 오신 분이라 들었습니다만. 박 부자의 손에서 술잔이 흔들렸지요. 박 부자가 데려온 작은 마님들의 잇따른 죽음. 그것은 박 부자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색 씨는 그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단 말입니까? 박 부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어디서 이런 색시가 굴러 들어왔단 말인가. 박 부자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박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만수 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러나 만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빚 탕감 이야기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었더랍니다.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빚이 사라진다는 말, 어머니가 길에 나앉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빙빙 돌고 있었지요. 색시, 자네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집안일을 그리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요. 더구나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입 조심을 해야 하지 않겠나. 예, 어른.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른, 사람을 첩으로 들이시는 일은 도리에 맞는 일이신지요? 사내가 본처를 두고 작은 마님을 드리는 일, 그것도 가난한 집안의 색시를 빚을 빌미로 데려오는 일, 그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 보시는지요? 다리의 그 한마디는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았지요. 부드럽게 흘러나왔으나 그 끝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박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술잔을 꽉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였지요. 박 부자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리의 얼굴을 노려보았지요. 그 둥근 얼굴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작은 두 눈 어디에 이런 깊이가 깃들어 있는지 박 부자의 머리로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더랍니다. 박 부자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따져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지요. 더구나 시집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색시, 그것도 빚 때문에 끌려올 처지의 색시가 말입니다. 그러나 박 부자는 한 마을의 토호로 살아온 사람. 그가 그 자리에서 호락호락 물러설 리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만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만수, 자네 색시가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구먼.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어른 앞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자네는 사내가 되어 색시 단속도 못한단 말인가. 딸이야. 어른 앞에서 무슨 말이여. 무슨 말.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아이고, 어른 송구하옵니다. 우리 색시가 본디 말이 적은 색시인데 오늘은 어찌 이러는지. 만수는 다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만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만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는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자세가 어찌나 곧던지 마치 한 그루 잘 자란 소나무 같았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소나무는 흔들리지 않을 듯한 그런 자세였지요. 어른, 송구하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여쭤본 말은 그저 어른의 답을 듣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답을 듣고 결정하려 함이지요.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 자리를 정하려 함인데 그 자리의 사정을 모르고 어찌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답이라 함은 자네가 무슨 답을 듣고 싶다는 말인가? 어른께서 이 사람을 첩으로 들이시고자 한다 하셨으니 이 사람도 마음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마음을 정하기 전에 어른 댁의 사정을 좀 알아야 정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이 사람이 어른 댁에 들어가서 큰 마님과 어떻게 지낼 것이며 작은 마님으로서의 도리는 어떠한지, 또한 어른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알아야 마음의 준비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리의 그 말에 박 부자는 잠시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시집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색시가 더구나 빚 때문에 자기에게 끌려올 처지의 색시가 자기 집 사정을 알아보고 마음을 정하겠다는 말을 하다니 박 부자가 한 마을의 토호로 살아온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헛웃음 속에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슬며시 섞여 있었지요. 이 색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박 부자도 알 수 없었거든요. 허허, 자네가 보통이 아니구먼. 좋아.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좀 줄이다. 사흘 안에 답을 가져오게. 그 안에 답을 안 가져오면 빚을 한 푼도 깎아줄 수가 없네. 더구나 이자까지 다 받아낼 것일세. 알겠는가? 만수와 다리가 박 부자의 집을 나설 무렵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지요. 소슬대문을 나서자 회나무 그늘이 두 사람을 덮었고 그 그늘 속에서 만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한마디도 못하던 만수가 그날만큼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다리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지요. 어쩌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얕은 마음이 가장 약한 자에게 화를 내는 그런 모양새였더랍니다. 이 사람아,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여? 자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어. 박 부자 어른이 빚을 탕감해 주신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네는 어찌 그리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가? 서방님, 진정하시지요. 박 부자 어른의 제안이 어른의 진심이라 보십니까? 정말로 우리 집안을 살려주려는 마음이라 보십니까? 진심이고 뭐고 빚 탕감해 준다지 않았나? 그것만 받으면 우리 집안이 살아나는데 자네는 어른 앞에서 사람 가르치려 들고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 살림이라도 살릴 작정이었으면 어른 댁으로 가서 빚이라도 갚아주는 게 도리 아닌가? 만수의 말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수는 자기 입을 막아버렸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자기 귀로 듣고 만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더랍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회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말은 또렷이 다리의 귀에 닿았고 다리의 가슴 깊은 곳에 또렷이 새겨졌지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하구나. 옷을 가져간 손도 얕았고 첫날 한숨도 얕았고 오늘의 마음도 얕구나. 사람의 얕음이 이리도 한결같으니
그 얕음을 안고 어디까지 가는지 끝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박부자 그자도 결국 자기 욕심의 끝을 보아야 할 사람이로구나. 두 사람의 얕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 하겠구나. 다리는 만수의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그 작은 두 눈이 한층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자기 말의 무게를 뒤늦게 느끼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러나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산길의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칠성댁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의 얼굴에는 만수와 같은 근심이 가득 차 있었더랍니다. 어쩌면 만수의 근심보다 더 깊은 근심이었지요. 어머니이기에 더 멀리, 더 깊이 가늠하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박 부자 어른은 뭐라 하시던. 빚 얘기가 나왔다지? 색시 보고 뭐라 하시지는 않으셨고. 어머니, 그게 어른께서 사흘 안에 답을 달라 하셨어요. 만수가 박부자의 제안을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그 밤, 부엌 한쪽에서는 다리가 묵묵히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있었지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만수와 칠성댁의 두런두런하는 말소리, 그 말소리 사이사이에 섞인 깊은 한숨들.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다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의 말을 입 밖에 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듯 흘러나온 한마디였지요. 사람 볼 줄 모르는 자는 사람한테 속아 망하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는 부엌 어둠 속으로 작게 흩어졌으나 그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외모로 사람을 골라 한숨 쉬는 만수도, 빚을 빌미로 사람을 사고 팔려는 박부자도 둘 다 한 가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죄 말입니다. 그 죄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사람 사는 곳에는 늘 따라다닐 죄가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나 살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그 말은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다리가 부엌에서 내디딘 마음의 한 걸음은 단순한 색시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입을 닫고 살아온 자들을 대신하여 사람의 도리를 묻는 한 걸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사흘 후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날 밤 그 부엌의 등잔불도 미처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어찌 그리 흔들어 놓던지요. 첫째 날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둘째 날 만수는 어머니 칠성댁과 마당 한 구석에서 두런두런 작은 소리로 다투었더랍니다. 빚을 갚을 도리는 없고 색시를 보내자니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그러는 사이 셋째 날 새벽이 밝아왔지요. 그 새벽 부엌에서는 이미 다리가 불을 지펴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고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고 평소처럼 마구간의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지요. 그러나 그날 그녀의 작은 두 눈에는 어떤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더랍니다. 칠성댁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고 말았지요. 색시야, 어디 잠깐 앉아 보소.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네.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칠성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다리를 마주 앉히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마저도 자꾸만 옷자락을 매만지고 있었지요. 색시야. 만수가 자네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는 거 내가 어제 다 들었다네.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한 만수도 어리석은 놈이지만 자네 같은 색시한테 그런 마음을 품은 만수가 더 한심한 놈이여. 자네는 부엌 일도 잘하고 마당 일도 잘하고 어른 공경도 잘하고 시집온 색시치고 이만한 색시가 어디 있나. 그런데 만수 저놈은 평생 어여쁜 마누라 타령만 하더니 자네 같은 색시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먼. 내가 어미로서 면목이 없다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지요. 서방님은 그저 자기가 본 만큼만 보시는 분이옵니다. 그것도 사람의 한 모양새이지요. 그러나 색시야. 박부자 그자에게 자네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여. 그자가 데려간 작은 마님들이 어떻게 갔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네. 두 분 모두 시집 온 지 1년도 못 채우고 가셨지. 그 두 분 모두 산골에서 가난에 끌려오신 분들이여. 색시야, 자네가 그 집으로 가면 자네도 그분들처럼. 칠성댁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그 눈물이 마루 위로 한 방울 떨어졌을 때 다리는 칠성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칠성댁은 그제야 한 줄기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냈더랍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박부자 어른의 집에 가긴 갈 것입니다. 뭐라고? 색시야. 그게 무슨 말이여? 자네 죽으러 가겠다는 말이여? 어머님, 진정하시지요. 이 사람이 그 집에 가는 것은 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 집의 일을 매듭짓고 오려 함이옵니다. 박부자 어른께서 데려가신 두 분 작은 마님의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빼앗긴 땅과 곳간의 쌀, 그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들으러 가는 것이옵니다. 칠성댁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시집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색시가, 더구나 통통한 체구의 시골 색시가 박부자 같은 토호의 집에 가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말입니까? 칠성댁의 머리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일이었더랍니다. 색시야, 자네 정신이 어찌 된 것 아닌가? 박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 그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마님이 없다지 않은가? 어머님, 이 사람을 한번 믿어 주시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부탁이라 무엇이든 말해보소. 오늘 밤 이 사람이 박부자 어른의 집으로 들어가거든 어머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자정이 지나거든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횃불을 들고 박부자의 집으로 모여 주십사 일러주시지요. 이 사람이 그 집의 일을 매듭지을 때 마을 사람들의 두 눈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옵니다. 칠성댁은 다리의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요. 그러더니 무엇인가를 가만히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댁이 비록 글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은 갖춘 분이었지요. 그녀는 다리의 두 눈에서 무언가 보통이 아닌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알겠네, 색시야. 내 자네 말대로 하리다. 우리 마을의 박부자에게 한이 맺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횃불을 든 어른들이 분명히 모일 것이요.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방님께는 이 일을 알리지 마시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다리는 자신의 옷 한 벌을 정갈히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만수는 사랑채에서 다리의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다리야, 자네 어디 가는 게야? 박부자 어른께 답을 가져갈 시간은 내일 아침이라 들었는데 어찌 지금? 서방님, 답을 일찍 가져다 드리려 함입니다. 어른께서 사흘이라 하셨으나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 끌 일이 없지요. 만수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래졌지요. 자기가 회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 어른 댁으로 가서 빚이라도 갚아주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말이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더랍니다. 그러나 이미 다리는 살인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다리야, 잠깐만 있어 보게. 내가 어제 한 그 말은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홧김에 나온 말이었다네. 서방님, 진심이 아닌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 법이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다리가 살인문을 나서자 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따라가야 할지, 어머니께 알려야 할지, 박부자 어른께 먼저 달려가야 할지, 만수의 머릿속은 그저 캄캄하기만 했더랍니다. 그러는 사이 칠성댁이 부엌에서 나와 만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너는 사랑채에 들어가 가만히 있거라. 어미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거라. 알겠느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가 박부자 어른 댁에 들어갔다고요. 제가 가서 너는 가만히 있거라. 이 일은 색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그저 사랑채에서 자네 색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라. 알겠느냐? 칠성댁의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단호하던지요. 평소 잔소리꾼이던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무게였지요. 만수는 어머니의 그 눈빛에 압도되어 사랑채로 슬그머니 들어가고 말았더랍니다. 그러는 사이 칠성댁은 살인문을 나가 마을 어귀로 향했지요. 그 시각 다리는 이미 박부자의 소슬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세가 대문을 열어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색시, 어찌 이리 일찍 오시었소? 어른께서 사흘이라 하셨는데. 어른께 답을 가져왔다 전해주시지요. 점세가 안으로 달려들어가 박부자에게 알리자 박부자는 사랑채 마루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더랍니다. 사흘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온 것은 결국 자기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라 여긴 것이었지요. 박부자는 일부러 상을 새로 차리게 하였고 점세를 시켜 다리를 사랑채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박부자는 가장 좋은 비단 두루마기를 갈아입고 머리에는 향유를 발랐지요. 그러는 사이 마당으로 들어선 다리는 사랑채 마루로 올라가는 그 짧은 길에 박부자의 집 구석구석을 한 번씩 눈에 담았더랍니다. 곡간이 몇 채인지, 종복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안채 어느 자리에 큰 마님이 머무는지까지 말이지요. 박부자는 사랑채 마루에서 정자하여 다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입가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좀 더 노골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색시, 사흘이라 하였으나 일찍 답을 가지고 와주니 내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구먼. 자, 어서 마루로 오르게.
오늘은 특별히 자네를 위해 상을 새로 차리게 했다네. 어른, 황송하옵니다. 다만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청, 무엇이든 말해보게. 오늘은 자네 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이 사람이 어른께 드릴 답이 좀 무거운 답이옵니다. 그러하니 이 자리에 어른과 이 사람 둘만 있게 해주시지요. 점세도 다른 종복들도 모두 물러나 있게 해주시지요. 어른께서 직접 듣고 직접 답해 주실 일이옵니다. 박 부자는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단둘이 있고 싶다는 말이 박 부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뜻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박 부자는 점세를 시켜 모든 종복들을 사랑채 마당 밖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박 부자와 달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지요. 모든 종복들이 물러나자 다리는 천천히 마루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지요. 첫째로 꺼낸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자 빛바랜 빈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색시, 그게 무엇인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어른, 이 빈문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겠는지요? 김씨네 빈문서, 이씨네 빈문서, 그리고 작년에 시집 오신 작은 마님 친정의 빈문서까지 모두 어른의 손에서 나간 빈문서들이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이다. 그것을 자네가 어찌? 원금에 비해 이자가 본래 정한 것보다 2배, 3배로 부풀려 있더이다. 그리고 한 번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의 문서는 다시 안 나오게 되어 있더이다. 어른께서 사람들의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늘려가셨는지 이 문서들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 부자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지요. 그 빈문서들은 박 부자의 사랑채 깊숙한 곳, 자기만 아는 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색 씨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박 부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더랍니다. 다리는 빈문서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는 둘째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를 천천히 풀자 속에서 머리끈 2개가 나왔지요. 하나는 자줏빛 끈이었고 다른 하나는 푸른빛 끈이었습니다. 모두 색이 발해 있었고 한쪽 끝이 가위로 자른 듯 가지런히 잘려 있었지요. 어른, 이 머리끈을 알아보시는지요? 한 분은 작년 봄에 가신 작은 마님의 머리끈, 다른 한 분은 그 전 가을에 가신 작은 마님의 머리끈이옵니다. 2분이 가시던 그 새벽, 안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른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자네가 어디서? 2분 모두 상골에서 빚 때문에 시집 오신 분들이었지요. 2분 모두 작은 마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른 댁에 들어오셨고 2분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하셨지요. 한 분은 봄에, 한 분은 가을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죽음을 알고 있었더이다. 2분 모두 사람의 손에 가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 부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이 흘러내렸지요. 그 머리끈들은 2 마님이 가신 그 새벽 박 부자 자신이 직접 갈무리에서 안채 벽 속에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색 씨가 손에 넣었단 말입니까? 박 부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갔지요. 다리는 셋째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것들과 달리 새 것이었지요. 그 위에는 어떤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더랍니다. 어른,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지요. 어른께서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아 오셨는지 그 명단이옵니다. 김씨네 5마지기, 이씨네 7마지기, 박씨네 3마지기. 모두 빚을 핑계 삼아 어른의 곳간 옆으로 옮겨간 땅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한이 이 종이 한 장에 다 적혀 있더이다. 자, 자네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색시가 어찌 이런 일들을. 어른, 이 사람은 그저 만순의 색시 다리옵니다. 다만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한은 막을 수 없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이 이 사람의 귀에 모두 들어왔을 따름이옵니다. 박 부자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가운데 그는 자기 허리에 매단 옥굿을 박힌 장도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그 자리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박 부자, 그대 곳간에 쌓인 쌀이 누구 피눈물인지 내가 다 압니다. 그 한마디가 사랑채의 공기를 그대로 갈라놓는 듯 했지요. 박 부자의 손에서 장도가 떨리던 것이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박 부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이 풀려 마루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손은 여전히 장도를 더듬고 있었지요. 자, 자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여. 점쇠야, 이리 와라. 박 부자의 부름에도 사랑채 밖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평소 같으면 한마디 부름에 달려왔을 점새가 그 어떤 종복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자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더랍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소슬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것은 한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박 부자의 소슬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지요. 칠성댁이 다리의 부탁대로 마을을 돌며 알린 것이었습니다. 박 부자에게 한이 맺힌 사람이 어찌 한둘이었겠습니까?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긴 김씨네, 딸을 시집 보낸 뒤 잃어버린 이씨네, 곳간의 쌀을 한 가마니씩 뺏긴 닥씨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지요. 그 횃불의 수가 어찌나 많던지 소슬대문 앞이 한낮처럼 밝아졌더랍니다. 박 부자, 문 열어라. 우리 색시 친정 땅 5마지기 어디로 갔는지 답을 내놔라. 박 부자, 작년에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낼 때 빌린 돈, 이자가 어찌 2배가 되었느냐? 답을 내놔라.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소슬대문 너머로 한바탕 쏟아져 들어왔지요. 사랑채 마루의 박 부자는 그 외침을 듣고는 더욱 풀썩 주저앉아 버렸더랍니다. 다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박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두 눈이 등잔불 아래에서 어찌나 깊고 또렷하던지요. 박 부자는 그 눈빛 아래에서 그제야 자기가 한평생 무엇을 해왔는지 어렴풋이 보게 되었더랍니다. 박 부자, 이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시지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른께서 그동안 외면해 온 사람들이옵니다. 어른께서는 이 사람들의 땀과 한 위에 곳간을 쌓으셨지요. 이제 그 곳간의 문을 여실 차례옵니다.
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다. 어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빈문서들, 머리끈들, 그리고 명단. 이 모든 것이 이미 마을 어른들의 손에 사본이 들어가 있사옵니다. 어른께서 오늘 밤 곳간을 열고 모두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드리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관아에 이 모든 일이 보고될 것이옵니다. 한 분 작은 마님의 머리끈 한 자락만으로도 어른께서는 살아남기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박 부자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시작했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더랍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기 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지요. 소슬대문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활짝 열리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박 부자는 그 광경을 보고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랑채로 올라와 박 부자를 둘러쌌을 때 다리는 빈문서들과 머리끈들 그리고 명단을 차례로 마을의 어른들에게 건네주었지요. 어른들이시여, 이 모든 것을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주시지요. 빈문서들은 모두 사람들의 손에 돌려드리시고 작은 마님들의 일은 관아에 보고하시지요. 곳간의 쌀과 빼앗긴 땅은 명단에 적힌 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마을 어른들은 다리의 그 단호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는 사이 한쪽 구석에서는 박 부자가 점새와 종복들에게 묶여 사랑채 기둥 옆에 앉혀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의 두 손이 등 뒤로 묶이는 그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다리를 올려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자네는 도대체 누구냐? 어찌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그저 만순의 색시 다리옵니다. 다만 어른께서는 이 사람의 얼굴만 보시고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 따름이지요. 사람을 얼굴로 보는 자는 사람의 손에 그 얼굴로 응징을 받는 법이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리는 사랑채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소슬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통통하던지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더랍니다. 그러나 그 작은 등에서 풍기는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횃불을 든 사람들의 손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떨리고 있었지요. 박 부자의 집 마당에 횃불이 가득한 그 밤, 한 마을의 오랜 한이 처음으로 그 묶임을 풀어가고 있었더랍니다. 박 부자의 집 마당에 횃불이 가득하던 그 밤이 지나고 마을 어귀에 첫 딸기 울었지요. 새벽 어스름이 산허리를 천천히 적셔갈 무렵 마을 어른들은 박 부자의 곳간을 차례로 열어 빼앗긴 쌀가마니들을 사람들 손에 돌려주고 있었더랍니다. 김신의 5 마지기 땅 문서는 김씨의 손에, 이신의 7 마지기 땅 문서는 이씨의 손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빼앗긴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노인 한 분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살다 이런 광경을 다 보는구먼. 우리 평생에 각 부자의 곳간문이 열리는 날을 보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박 부자는 사랑채 기둥에 묶인 채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지요. 곳간이 하나씩 비어갈 때마다 그의 어깨가 한 치씩 내려앉았더랍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 그것은 어떤 칼날보다도 무서운 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각 만순의 집에서는 만수가 사랑채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칠성댁이 박부자의 집에서 돌아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준 뒤였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그 말을 처음에는 도무지 믿지 못했더랍니다. 자기 색시 다리가 박부자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었다고 빈문서며 머리끈이며 명단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마을 어른들이 횃불을 들고 그 집을 둘러쌌다고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사랑채에서 끙끙 앓는 사이에 벌어졌단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요? 내가 데려온 색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콩나물국 끓이던 색시가, 그 통통한 색시가 박부자 그자를 무릎 꿇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고? 이게 정말 우리 색시 다리가 한 일이요? 만수는 그제야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보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에는 만수의 마음은 너무 얕은 마음이었더랍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살인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달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새벽 이슬에 살짝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지요. 마치 한밤의 일이 한낮 꿈이었던 듯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더랍니다. 만수와 칠성댁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 걸음에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색시야, 무사하구먼, 무사해. 아이고, 우리 색시. 칠성댁은 다리에 두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지요. 어머니의 그 눈물이 어찌나 뜨겁던지 다리의 손등 위로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만수는 그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물쭈물하기만 했더랍니다. 차마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찍이 서 있지도 못한 채 말이지요. 어머님,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만 오시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이 사람이 아침상을 차리려 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그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마당 한쪽에 잠시 서서 새벽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 한가운데에 마지막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다리는 그 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가만히 가늠하는 듯한 표정이었더랍니다. 이제 인간 세상의 일은 다 매듭지어졌구나. 마을 사람들의 한도 풀어졌고 박부자의 죄도 드러났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의 얕음도 끝을 보았으니 이 사람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는 사이 만수가 슬그머니 다리의 옆으로 다가왔지요. 만수는 무엇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라는 것이 또 만수다운 말이었더랍니다. 딸, 다리야, 어제는 내가 잘못했네. 정말 잘못했어. 자네가 그렇게 큰 사람일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네. 자네 같은 색시를 만난 것이 내 평생의 복일세. 앞으로는 내가 자네에게 잘하리다. 정말 잘하리다. 서방님. 다리의 그 한마디는 어찌나 차분하던지요. 만수는 그 차분함에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더랍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어제 박부자 어른께서 이 사람을 첩으로 데려가려 하셨을 때
서방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그게 비탄감 받을 생각에 그러면 어제 오늘 이 사람이 박 부자의 모든 죄를 끄집어낸 후에 서방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그게 자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구나.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서방님, 한 가지 더 여쭙겠사옵니다. 처음 옹달샘에서 이 사람의 옷을 손에 잡으셨을 때 서방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만수는 그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그 질문의 답은 만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옹달샘에서 만수가 가장 먼저 입에 올린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하필 이 옷이요. 그 한마디가 만수의 입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더랍니다. 다리는 만수가 답하지 못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책망도 노여움도 없었지요. 다만 어떤 깊은 정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더랍니다. 서방님, 사람의 마음은 처음 본 것에서 잘 변하지 않는 법이옵니다. 옷을 보고 한숨 쉬신 그 마음, 비탄감을 먼저 떠올린 그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큰일을 한 후에 비로소 복이라 부르신 그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이 모두 한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지요. 그 뿌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옵니다. 딸이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고치겠네. 고치겠어. 자네 곁에서 평생 고치며 살리다. 서방님, 고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만수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래졌지요. 떠난다는 말이 만수의 귀를 찌르는 듯 했더랍니다. 그러나 만수는 자기 입으로 어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라 그저 입만 벙긋거렸을 뿐이었지요. 다리는 만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의 마룻장 한 곳에 손을 짚자 그 마룻장이 가만히 들어 올려졌지요. 만수가 평생 자기만 안다고 믿어온 그 자리, 기름종이에 싸서 흙으로 덮어둔 그 자리에서 다리는 자신의 옷을 꺼냈더랍니다. 그 옷의 은빛 자수가 새벽 햇살에 한 번씩 반짝일 때마다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만수와 칠성댁은 입을 떡 벌렸지요. 색시야. 그 옷이 자네 옷이여? 그 옷이 어찌 우리 안방 마룻장 아래에. 칠성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기 며느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만수가 옹달샘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왜 다리가 그 통통한 몸으로 박부자의 모든 죄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칠성댁의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다리야, 잠깐만. 그 옷을 내가 사슴이 그러기를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만수의 말끝이 흐려졌지요. 자기 입으로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서방님, 사슴의 말은 이 사람도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사슴이 서방님께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 얕은 자에게는 어떤 약조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다리는 자신의 옷을 천천히 정성스레 펴고는 두 어깨에 둘렀습니다. 옷이 그녀의 통통한 어깨를 감싸자 옷이 본래부터 그녀의 몸에 맞춰 지어진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던지 옷을 입은 후에 다리는 시집 오기 전 그 어떤 모습보다도
또렷한 광채를 띠고 있었더랍니다. 통통한 체구도, 둥근 얼굴도, 콧등의 주근깨도 그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건만 만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눈이 그동안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내 눈이 그동안 무엇을 못 보았단 말인가?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도 단정하고 또 깊단 말인가?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서서 만수와 칠성댁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칠성댁에게는 따스한 눈빛을, 만수에게는 그저 담담한 눈빛을 보냈지요. 어머님, 그동안 이 사람을 며느리로 거두어 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이 사람에게 어머님의 정은 큰 가르침이었사옵니다. 색시야 그리 가버리면 우리는 어쩌나. 우리 만수는 어쩌나. 어머님, 만수 서방님은 어머님의 아들이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키워오신 그 아들을 이 사람이 잠시 곁에서 본 것이 다이옵니다. 서방님의 됨됨이는 어머님께서 가장 잘 아실 일이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방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부디 그 사람의 얼굴 너머의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일러주시지요. 칠성댁은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마지막으로 만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만수는 그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지요. 다리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서방님, 그대의 얕은 눈이 그대를 거두어 갈 것이오. 그 한마디가 만수의 가슴을 또렷이 갈랐지요. 책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 그대로의 뜻이었더랍니다. 사람을 얼굴로만 보는 그 얕은 눈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좁고 어두운 자리에 가두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지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어깨가 들썩이는 가운데 만수의 입에서 그제야 진짜 흐느낌이 새어나왔더랍니다. 그 흐느낌은 박부자의 통안의 눈물과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얕음을 처음으로 마주한 자의 흐느낌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새벽 하늘이 점점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별이 희미하게 사라져갈 무렵 다리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두 손을 가만히 모았지요. 그러자 옷의 은빛 자수에서 옅은 빛이 한번 번지더니 다리의 몸이 천천히 마당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더랍니다. 만수와 칠성댁은 그 광경을 보고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 광경을 차마 막을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일을 어찌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일을 어찌 막겠습니까? 색시야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색시야. 칠성댁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다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스하고 깊던지 칠성댁은 그 미소만으로도 한평생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더랍니다. 다리의 모습이 새벽 하늘로 천천히 솟아오르는 그동안 만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채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무어라 외쳐도 보고 싶었고 따라가고도 싶었지만 만수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이
만수의 그 깊은 후회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지요. 다리의 모습이 사너리만큼 솟아오르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수를 향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돌아봄에는 노여움도 미움도 없었지요. 다만 어떤 정리 같은 것이 있었더랍니다. 만수 서방님, 그대의 얕음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마다 있는 것이지요. 그대가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부디 그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대의 얕음을 한치라도 깊게 해 주기를 바라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이옵니다. 다리의 모습이 새벽 하늘 한가운데에 닿더니 옅은 은빛 자수의 빛만이 잠시 남았다가 그마저도 곧 새벽 햇살 속으로 흩어져 갔지요. 마당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만수와 칠성댁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부자는 관아에 끌려가 평생을 가둠살이로 보내게 되었지요. 두 분 작은 마님의 일은 빈문서와 머리끈을 증거로 모두 밝혀졌고 빼앗긴 땅과 곳간에 쌀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그날 이후 천천히 옛 모양새를 되찾아갔지요. 그러나 만수의 집만큼은 그날 이후 다른 색을 띠고 있었더랍니다. 만수는 그날 이후 사람이 변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해가 떨어지면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소리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었지요. 그러는 사이 만수의 손은 거칠어졌고 만수의 등은 굽어갔으며 만수의 얼굴에는 그제야 사람의 기색이 자리 잡기 시작했더랍니다. 만수야, 오늘은 무슨 나무를 해왔느냐? 어머니, 오늘은 참나무를 한 짐 해왔어요. 우물가 옆에 쌓아두었으니 겨울이 되거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수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게으름이 사라져 있었지요. 다만 어떤 깊은 그늘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고 가야 할 그늘이라는 것을 만수는 그제야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 후로도 만수는 평생을 산골에 남아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의 변화를 두고 한참을 수군거렸지요. 게으름뱅이 만수가 어찌하여 그리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는지, 호빵 같다 놀림받던 색시는 어디로 갔는지를 두고 말이지요. 그러나 만수는 누구에게도 다리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당에 홀로 나와 새벽 하늘이 밝아올 때까지 달을 올려다보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던지 마을 사람들도 차츰 그 사연을 묻지 않게 되었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얕게 보았던 한 사내가 그 얕음의 끝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 답은 오직 만수의 가슴속에서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야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값어치란 얼굴이나 몸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는 법이지요. 만수가 옹달샘에서 한숨을 쉬며 옷을 움켜쥐던 그 손길이 얕았던 까닭은 그의 두 눈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심해 보일 때가 있어도 사람의 한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라도 그 한을 풀어내는 것이 또한 하늘의 이치이지요. 박 부자가 그 으리으리한 곳간을 평생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한을 외면해 왔으나 그 곳간이 한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얕게 보는 자는
그 얕음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좁은 자리에 가두어 가는 법이더랍니다. 만수가 평생 산골에 남아보름달만 올려다보는 처지가 되었음은 누가 그를 그 자리에 가둔 것이 아니라 만수 자신의 얕은 두 눈이 그를 그 자리에 가둔 것이지요. 옛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한 가지 마음만 있어도 한평생 자기 자리를 좁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본 이야기는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